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내 대학 동창이자 15년지기 친구였죠. 그리고 은행에서 뽑아온 통장 내역서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12년 동안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이 모두 그녀의 계좌로 그리고 그 남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인생 사연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12년 전 그날 저는 지인의 소개로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국제전화였죠. 그녀는 타국에 있었고 우리는 몇 달 동안 전화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를 녹였습니다. 전화 요금이 부담스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와 통화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출근 시간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국에 오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죠.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리며 손에 땀을 쥐었죠.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는데 사진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곳은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6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 침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그녀를 보며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2.5톤짜리 낡은 트럭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트럭에 올라탔죠. 운송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첫 달 수입은 150만 원이었어요.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도 그녀는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녀가 밤늦게 귀가한 저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저는 그녀에게 자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은행 업무나 공과금 납부 같은 것들을 챙길 시간이 없었죠. 그때 그녀가 돈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제 통장, 신용카드, 사업자 통장까지 말이에요. 그녀는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영수증을 모으고 지출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이제 돈 걱정은 자기가 할 테니 저는 버는 것만 열심히 하라고 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1시, 때로는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죠.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고객들의 신뢰가 쌓였죠. 저는 트럭을 한 대 더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직원도 뽑았어요. 첫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뿌듯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트럭 5대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직 돈 없다고 했어요. 대출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적자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매달 순수입이 3천만 원은 넘는데 적자라니?
하지만 그녀가 관리하니까 그녀가 더 잘 알겠지 싶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트럭 10대를 굴리는 운송회사 사장이 됐죠. 직원도 15명이나 됐습니다. 매달 수익은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녀에게 이제 좀 여행이라도 가자고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돈이 없다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소리쳤죠.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관리하니까 그녀가 더 잘 알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말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뭐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이렇게 산다고 했죠.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래처와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달려들었습니다. 또 빈손으로 왔냐고, 돈은 어디 있냐고, 왜 맨날 적자냐고 소리쳤죠. 오늘은 좀 힘들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왜 제가 사과하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했어요. 그게 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죠. 저는 용서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폭력은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말이죠. 어떨 때는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고, 어떨 때는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런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멍든 팔을 긴 팔로 가렸습니다. 동생이 물어보면 일하다가 부딪혔다고 둘러댔죠.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집에 안 가는 게 편했습니다. 저는 트럭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편의점 주차장에서 잠들기도 했죠. 집이 무서웠습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고 주말에 가서 도와줄까 한다고 했어요. 돈도 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집이 조용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어차피 돈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그녀는 큰 가방을 싸들고 나갔어요. 일요일 밤에 온다고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했죠.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편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주 한잔하며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꼬박 이틀을 외박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아무리 아이를 봐주는 거라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루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죠. 그 친구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냐고, 자기가 돈 벌려고 이러는 건데 왜 자꾸 의심만 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뒤따라갈 용기는 없었죠. 저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를 좀 따라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좀 이상해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죠. 동생은 알겠다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동생은 형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집에서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탔고 동생도 재빨리 차를 몰아 뒤를 따랐죠. 30분쯤 지나 택시는 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형수가 내렸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빌라 안으로 들어갔죠. 동생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 7시쯤 빌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수가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형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남자가 형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형수는 남자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동생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제 대학 동창이자 15년 지기 친구였어요.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같이 고기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죠. 민호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대단하다고, 이렇게 성공하다니 대단하다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의 아내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 우리 아내도 민호 부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였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저 응이라고만 답할 수 있었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건 확실히 불륜이야.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다정했어. 아무리 봐도 친구 사이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민호는 제 친구라고, 우리 아내가 민호 집에 간 건 그냥 친구 만나러 간 거라고 말했어요. 동생이 답답해했습니다. 형,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그냥 친구야? 형수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계속 거기 있다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저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민호는 제 친구라고, 설마 제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했죠. 동생은 다음 주말에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말에도요. 동생이 보내온 사진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빌라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3일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놓치기도 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통장, 그녀가 다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믿었던 통장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계좌에 매달 들어오던 돈이 모두 그녀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몇 천만 원씩 12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30억. 제가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였습니다.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녀의 계좌에서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제 친구, 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제 돈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에게 전화했죠. 동생이 달려왔고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동생도 경악했어요. 형, 이건 고소해야 해. 당장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의 계좌를 가압류했어요. 더 이상 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러자 그녀가 돌변했습니다. 울음을 뚝 그치고 화를 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 돈인데 왜 가압류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착한 저를 동생이 꼬셔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아들은 착한데 동생이 다 조종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말했죠. 지금 저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부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15년 지기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1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원룸에서 시작했던 그날, 트럭을 처음 샀던 날, 첫 직원을 뽑았던 날. 모든 순간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저를 돈줄로만 생각했어요.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돌리고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12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쏟아부은 모든 정성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새 출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능력도 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계속 오후 1036입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트럭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회사는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텅 빈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거든요.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동생 말대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후회됩니다. 왜 진작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의 폭력을 참기만 했을까? 왜 의심이 들었을 때 확인하지 않았을까? 수없이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해요. 12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